안녕하세요. 오늘 헌법 시간에 배우는 것들은 우리가 텔레비전, 뉴스나 신문에서 자주 봤던 그런 내용들 배우는 겁니다. 물론 시험에서는 뉴스에서 안 나오는 것도 많이 나와요. 어쨌든 우리가 좀 친숙한 내용을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헌법에서 배우는 내용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대통령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배웁니다. 자,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에 대해서도 배우고요. 그리고 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나 국회나 법원, 헌법재판소 이런 애들이 다 통치기관입니다. 통치기관. 그래서 자, 얘네들에게 권력을 얼마만큼 누구에게 얼마만큼 줄 건지 이렇게 권력을 배분하고 그리고 그 한계를 어떻게 설정할 건지 이런 내용을 우리가 통치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법 시간에는 통치 구조를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 통치 구조는 단순히 얘네들이 그죠? 국회, 대통령, 법원 이런 애들이 국가의 목표가 아니에요. 얘네들은 오로지 수단일 뿐입니다. 목표는 뭔가요? 목표는 기본권입니다. 기본권. 자,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통치 구조를 마련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법 시간에는 통치 구조 말고 또 기본권을 배우게 됩니다. 자, 법에서 얘기할 때 기본이라고 하면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권리, 그냥 기본권이 아니라 기본권은 그냥 권리가 아니라 중요한 권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두런과 같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 그밖에 평등권, 재산권,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배우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배우는데 그걸 우리가 헌법 총강이다 이렇게 얘기를 줍니다. 그래서 그런 거 배우는 걸 헌법 총설이라고 해요. 총설. 즉 한마디로 헌법이란 무엇이며 어쩌고 저쩌고 특히 우리나라 헌법은 이런 특징을 갖는다. 우리나라의 헌법의 대표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을 배우는 시간, 이런 시간을 총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설, 기본권, 통치구조 요거 배우는 게 헌법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진도 들어갈게요. 자, 여기 보면은 헌법의 개념과 분리 나오죠. 헌법의 개념과 분리 나오는데 헌법의 개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그냥 이 중요한 것들 기본권과 통치 구조를 어떻게 만들 건지 여기에 대해서 국민이 결단을 내린 거다, 국민이 합의한 거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헌법의 개념이 이런 거 틀리게 해서 그런 문제는 안 나와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헌법에서 봐야 될 게 헌법의 종류입니다. 헌법의 종류. 자, 헌법에는 성문헌법이 있고요. 그리고 불문헌법이 있습니다. 두 개 구별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성문헌법 말 그대로 성립시켰다. 뭘로? 글로 성립시켰다. 아마도 헌법 제1조에서 130조까지 종이에 딱 써놓고 이게 바로 헌법전이다. 이렇게 하는 거. 요게 성문헌법입니다. 불문헌법은 문자가 없죠. 문자가 문자 없는 그런 헌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찾아봐도 헌법전이라는 그 종이떼기를 찾을 수가 없어. 뭐야 이거 했더니 관행이래. 그냥 관행이래. 관습으로 내려오는 그런 게 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총선을 실시해서 다수당이 나오죠. 소수당 나오고 다수당 나오면 다수당의 당수를 영국 국왕이 계속 총리로 임명을 합니다. 수상으로 임명을 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우리나라 헌법처럼 종이에 없어요. 없는데도 오랫동안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다수당의 당수를 왕이 총리로 임명을 해오고 있습니다. 요렇게 종이에 없는데 글로 안 썼는데도 헌법이라는 게 있구나. 이런 영국이 대표적인 나라 그런 걸 우리가 불문헌법이라고 봐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구별되죠. 이름에서 성문, 불문.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입장에 따르면 우리나라 분명히 성문헌법인 건 맞다. 하지만 빈 부분이 있으면 그걸 메꾸기 위해서 불문헌법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보게 될 수도 이전 사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다. 이게 어디에도 우리나라 헌법전에 안 써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성문헌법 국가라 하더라도 불문헌법을 인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관습헌법을 인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을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라는 걸 성문헌법은 아니지만은 우리나라의 헌법으로 인정하겠다. 이게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태도입니다. 자, 이렇게 헌법이 성문이냐 불문이냐로 구별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연성헌법이냐 경성헌법이냐로 구별되기도 합니다. 자, 영성헌법, 연자, 부드러울 연자, 유연하다 하는 거고요. 경성헌법, 단단하다, 경도, 간경화, 단단하다는 겁니다. 뭐하고 비교해서 그러느냐? 법률과 비교해서 그러는 겁니다. 자,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 제적 과반수의 의원들이 출석해서 그중에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률이 개정이 됩니다. 그 절차와 비교했을 때 헌법을 바꿀 때도 그럼 똑같이 과반수의 과반수, 즉 과반수 출석해서 그중에 과반수가 찬성하면 헌법을 바꿀 수 있느냐? 연성헌법은 그렇다는 겁니다. 왜? 이 헌법은 부드럽기 때문에 법률과 똑같은 절차로 바꿀 수 있다. 경성헌법은요 단단합니다. 그래서 법률과 다릅니다. 법률보다 훨씬 더 까다롭게 고쳐야 되는 게 경성헌법입니다. 그래서 연성헌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그렇죠. 법률 개정 절차와 똑같은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바꿀 때도 법률처럼 쉽게 바꿀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성헌법 국가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법률보다는 훨씬 더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 까다로운 절차 제일 많이 채택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법률은 국회 제적 과반수 출석해서 그중에 과반수가 찬성하면 바꿀 수 있다. 헌법은 이거보다 훨씬 더 가중 요건을 높이겠다. 그래서 무려 제적 과반수가 출석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제적 과반수가 발의를 할 수 있고 의결이 되려면은 무려 제적 3분의 2가 찬성해야 의결이 된다. 이런 식으로 까다롭게 하고 있는 게 경성헌법의 특징입니다. 거기다 플러스 하나 더 까다로운 걸 집어넣으면은 마지막에, 즉 국회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국민투표를 한 번 더 거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반대하면 헌법을 개정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까다롭게 하고 있는 게 경성헌법입니다. 자, 이렇게 구별을 보시고요. 자, 교재로 들어갈게요. 자, 뭐 로마자 1번 뭐 헌법의 개념 4페이지 제일 첫 부분 헌법의 개념 그냥 그렇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로마자 2번입니다. 로마자 2번 좀 이따 보고요. 자, 로마자 3번 볼게요. 자, 헌법의 분류입니다. 성문화 여부에 의한 분류, 성문화법, 불문화법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존재 형식에 의한 분류입니다. 자, 형식적 의미의 헌법 그리고 밑에 실질적 의미의 헌법 있는데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뭐 형법 공부하실 때 했던 거랑 똑같아요. 형식적 의미의 형법, 실질적 의미의 형법 뭐 그거와 똑같은 논이고 시험에도 거의 안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3번입니다. 개정 방법에 의한 분류입니다. 자, 연성헌법, 경성헌법이라는 거, 연성헌법, 경성헌법 개념 확실히 봐주시면 되고요. 자, 경성헌법에서는 그 부분, 경성헌법에 쭉 그 줄 따라가다 후반부에 나오죠. 자, 일반적으로 국회 의결 정족수를 가정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으며, 그쵸? 반드시 국민투표제를 채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부분 조심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국민투표제를 채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국민투표, 자, 국회에서 통과됐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주겠다. 우리가 반대하면 절대 통과 못 시키게 하겠다. 이렇게 국민들이 결정하는 국민투표 절차는 있으면 엄청나게 단단한 헌법이죠. 경성헌법이죠. 하지만 그거 없다고 해서 그게 경성헌법이 아닌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국민투표가 없다 하더라도 국회 정족수만 가중시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법률보다는 까다롭게 했기 때문에 국민투표가 없더라도 경성헌법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반드시 국민투표제를 채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 조심하시면 됩니다. 뭐 틀린 지문으로 그렇게 나오죠. 반드시 국민투표를 채택해야만 경성헌법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 않다. 이거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넘어갔던 건데 2번은 뭐 근대 입헌주의 헌법하고 현대 사회국가헌법 비교하는 거예요. 표로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자, 근대 입헌주의 헌법 그리고 사회국가 헌법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얘는 왜 있는 거야? 자, 근데 입헌주의 헌법, 현대 사회국가 헌법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헌법이라는 게 만들어진 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헌법이 아까 우리 봤다시피 기본권,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줘야 된다 이런 건데 옛날 왕조 시대 때 그런 게 있었나요? 없었죠. 왕이 지가 나라 주인이고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었고 그러니까 이런 헌법이라는 것 자체가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나마 그것도 둘로 나눠지는 겁니다. 초창기에 생겼던 헌법, 구식 헌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구식 헌법이 근대 입헌주의 헌법입니다. 구식. 자, 새로 나온 신식 헌법을 우리가 이제 현대 사회국가 헌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구별을 해주시고요. 자, 특징들 나중에 이제 뒤에까지 쭉 배우고 나서 다시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지금 보면은 안 배우는 거 나와서 뭐지 싶은데 그냥 뭐 그래도 간단하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옛날 헌법은 뭐다? 정당을 적대시했다는 겁니다. 지금은요 정당 제도를 헌법에 수용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옛날 헌법에서는 정당이라는 거 서로 막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입니다. 뭐 정권을 얻고 후보자 추천하고 정책을 막 공약으로 내걸고 이러면서 약간 정권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자발적으로 모였는데 이런 조직들 옛날에는 니네 뭐하냐?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파당을 이루어가지고 지금 나라를 좀먹자는 거냐? 뭐 그러면서 예전에는 정당을 되게 싫어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헌법에서는 정당을 엄청나게 강하게 지원해주고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당이 얼마나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잘 몰랐던 거죠. 자, 그 다음에 고전적 권력 분립이었습니다. 구시헌법은. 자, 권력 분립 뭔가요? 약간 통치구조 살짝 봤었는데, 그죠? 대통령 나오고 국회 나오고 막 법원 나오고 하죠. 요거 대통령, 행정부, 국회, 입법부, 법을 만드는 곳이니까 법을 집행하는 곳이니까 대통령 집행부, 그리고 법원, 헌법재판소 이런 데는 법을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해서 해결하는 곳이니까 사법부. 이렇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나누는 거. 요걸 우리가 권력 분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전적이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옛날 구시건법은. 왜 고전적인가요?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막 견제 막 치열하게 하는 거지 같은 편 먹으면 안 돼.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능적 권력 분립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능적. 그 의미는 고전적하고 다르다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자 대통령이 A당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와서 당선이 됐다. 그러면은 A당을 여당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을. 그렇지 않은 당을 야당이라고 하고. 그런데 이 A당이 국회에서 과반수, 국회 대부분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은 결국 A당은 뭡니까?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도 자기 당이야. 그 자기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회에도 대다수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다 지금 A당이 먹어버리고 있는 거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와 행정부가 서로 친하게 지내죠. 그렇죠? 행정부 대통령도 우리 편, 국회 다수당도 우리 편.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 뭔가 결정을 할 때도 다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입법부, 행정부 나눠서 치열하게 싸우게 한다면서 이거 오히려 같은 편이 되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지금은 그래도 괜찮다는 겁니다. 대신 권력 분립은 이루어진다. 뭐 여당과 야당 간의 견제,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견제, 그리고 정치인들과 직업 관료들 간의, 직업 공무원들 간의 견제, 이런 걸로 인해서 충분히 권력 분립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걸 기능적 권력 분립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통치구조 첫 부분에서 또 한번 본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당시에 뭐 특별한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 현대 사회국가 특징을 행정국가화다 얘기합니다. 자, 사회, 우리 법 공부할 때 사회자가 들어간다, 사회적 뭐 사회자가 들어간다 하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복지국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복지에 신경을 쓴다, 그런 의미입니다. 복지국가를 사회국가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에 신경을 쓰려면은 행정부의 힘이 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부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지를 중요시하는 현대 헌법의 특징을 행정국가화 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힘이 세진 국가다. 그래서 행정국가화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전 구시건법 보면은 자, 자유권적 기본권 중심이다 이렇게 봐주고 있습니다. 뭐 이게 또 왜 벌써 나오나요? 기본권도 종류가 나눠지는 겁니다. 살짝 여기서는 살짝만 보고 넘어갈게요. 기본권에도 크게 보면은 자유권과 사회적 기본권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사회적 기본권으로. 그래서 자유권은 그겁니다. 내가 뭘 하고 싶어. 물건을 뭐 누구한테 팔든지 뭐 어디에서 뭐 내가 원하는 책을 읽고 싶든지 뭐 하고 싶은데 이 자유를 자꾸 국가가 간섭할 때 간섭하지 마라. 내 맘대로 하고 싶다. 간섭하지 마라. 요걸 우리가 자유권적 기본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기본권은 반대입니다. 국가에게 간섭하지 마라가 아니라 야, 나 먹고 살기 힘든데 나 돈 좀 줘. 나 좀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거. 우리가 사회적 기본권이다 얘기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생존권적 기본권. 나 국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내 생존이 위협받는다. 나 굶어 죽게 생겼다. 나 좀 도와달라. 이런 기본권인 거죠. 자,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죠. 근데 지금은 복지국가, 행정국가, 복지국가니까 사회적 기본권이 등장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시장경제질서라고 얘기를 하면은 고전적이라는 표현을 또 써줍니다. 구식구닥다리다는 뜻이죠. 시장경제질서. 예전에 시장경제질서라는 거는 재산권의 절대화, 재산권을 절대 흔들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부익부, 빈익빈, 엄청나게 빈부격차가 심해지는데 돈 많은 사람들이 내 재산권은 절대 국가가 손댈 수 없다. 없는 사람 다 굶어 죽고 있는데 니네 세금 니네한테 뜯어서 얘네 좀 주면 안 될까?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예전에는 그랬던 거예요. 재산권의 절대화, 재산권은 절대 손댈 수 없다. 부자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사람들 돈을 절대 세금으로 가져가지 마라. 이런 식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복지가 중요하니까 복지하려면 어떻게 한다? 시장경제질서 앞에다가 사회적이란 말을 붙여줍니다. 사회적 복지국가,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시장경제질서. 그러다 보니까 재산권이 상대화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진다 싶으면은 재산권에 국가가 계속 간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는 누진세를 때려서 세금을 걷어서 그걸 없는 사람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데다 쓰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자, 예전 헌법 특징, 자, 국민주권,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 하는데 형식적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쵸, 힘 있는 사람 몇 명이 권력을 다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지금은 실질적으로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 국민주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예전에는 법에 의해서 통치는 하긴 하는데 역시 형식적이었다. 형식적 법치주의. 법이 있긴 있어. 근데 법 자체가 쓰레기야. 근데도 어쨌든 법이 있으니까 법치주의 된 거 아니야?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했다. 그걸 형식적 법치주의, 껍데기 법치주의죠. 자, 지금은 실질적 법치주의. 법이 단순히 있는 것뿐 아니라 그 내용이 그쵸?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데 합당한, 정당한 법이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실질적 법치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는 없던데도 하나 또 생겼는데, 현대헌법에서 생겼는데, 그게 헌법재판제도입니다. 헌법재판제도, 나중에 우리 제일 통치구조 마지막 부분에서 되게 중요하게 공부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실질적 법치주의,
봤죠? 우리가 법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 법이 정당한 법이어야 된다.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한 법이어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 법치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만약 국회의원들이 법을 쓰레기처럼 만들었어. 거기에 대해서 누가 통제를 해야죠. 야, 이건 헌법에 반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법 다시 해라. 다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할 기관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헌법재판소인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제도라는 게 실질적 법치주의 때문에 자, 현대 헌법에서는 들어온 거예요. 자, 그 이름이 뭡니까? 대표적인 게 유헌법률 심판입니다. 자, 이름에 들어가 있죠. 법률이 뭐 유헌 헌법에 위반된다. 유헌이죠. 유헌인지 아닌지를 심판하는 거. 헌법재판소가 이걸 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아닌지를 심판하는 겁니다. 자, 요런 게 현대 헌법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해서 구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그다음에 이제 2절입니다. 헌법의 특성입니다. 먼저 뭐 로마자 1번 헌법의 정치성. 네. 뭐 헌법에는 정치성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헌법 한번 뭐 개정하고 뭐 하는 거 보면 정치성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죠. 뭐 군사 반란 일으켜서 헌법 새로 고치고, 독재자들이 장기 집권하려고 또 고치고, 그러다가 뭐 4.19 혁명과 같은 걸로 독재자가 쫓겨나게 되면은 새로 혁명 세력에 의해서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헌법의 정치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로마자 2번 헌법의 최고 규범성입니다. 헌법은 최고 규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헌법의 최고 규범. 여기 옆에다가 쓸게요. 자, 법에는 여러 단계가 있는 겁니다. 자, 헌법이 있고요. 자, 법률이 있고, 그리고 대통령이 만드는 것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대통령령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밑에 국무총리나 행정각부의장, 즉 장관들이 만드는 부령도 있습니다. 저 밑에 지방자치단체 내려가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조례나 규칙도 있어요. 이게 단계입니다. 단계. 위로 올라갈수록 센 법입니다. 센 법. 그래서 자, 헌법 굉장히 우리 좀 이따 배우겠지만은 굉장히 한 글자 하나 고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장 센 법이기 때문에 고치는 방법도 가장 까다롭습니다. 자, 법률은 국회에서 만드는 겁니다. 고칠 때도 국회에서 고치고요. 대통령령은요, 대통령이 바꿉니다. 총리령, 부령은 총리나 장관들이 바꾸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데 밑에 게 위에 걸 어기면 안 되는 겁니다. 밑에 게 위에 걸 어기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금방 봤던 유헌법률 심판이 그거인 겁니다. 유헌법률 심판이 바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아닌지 심판해서 법률이 헌법을 어기면 안 되는 건데 어겼을 때는 이 법률을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게 헌법재판소가 하는 유헌법률 심판입니다. 밑에 게 위에 걸 어기면 안 된다. 자, 이런 법 단계가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에 가장 위에 있는 최고법이 뭐다? 헌법이다. 이걸 우리가 헌법의 최고 규범성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그대로 갈게요. 자, 로마자 2번. 자, 헌법의 최고 규범성이죠. 자, 의미. 헌법은 헌법, 법률, 명령, 규칙, 단계 구조로 이루어진 법 체계에서 뭐 최고법의 지위를 가진다. 아하, 그렇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번. 실정법상 근거입니다. 자, 직접적인 근거, 뭐 간접적인 근거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데 결국 실정법상 근거. 우리 법에서 항상 실정법상 근거다. 실정법이라는 말이 나오고 자연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다 쓸게요. 자, 실정법, 자연법. 자, 실정법이란 말은 글자 그대로예요. 실제 정해져 있다. 즉 우리 법전 보니까 정해져 있는 거야. 헌법에 보니까 정해져 있네. 이걸 우리가 실정법이라고 합니다. 법에 실제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연법은요. 법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내용이 안 써 있어. 안 써 있는데 너무나 당연한 내용. 그래서 굳이 실제로 정해놓지 않더라도 자연 상태에서도 원래부터 있던 그런 법, 그런 걸 우리가 자연법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양가로 1번에 로마 2번이 실정법상 근거다. 이 말은 한마디로 우리 헌법 130조 이 조문 안에 헌법이 최고 규범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가로 1번 직접적인 근거. 자, 헌법이 최고 규범이라는 게 우리 헌법 안에 들어있냐? 없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헌법은 헌법의 최고 규범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거 조심하세요. 시험에서 자꾸 헌법에서 최고 규범성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명시하고 있는 나라들 많아요. 그냥 헌법 안에 그냥 딱 써 있습니다. 이 나라의 헌법은 모든 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또는 어떠한 법도 이 헌법보다 우선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명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 헌법은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최고기범 아닌가요? 그건 아니에요. 최고기범인데 너무나 당연하니까 안 써놨습니다. 어쨌든 있게 없게 명시하고 있게 없게 요거 조심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양가로 위반 간접적인 근거입니다. 하지만 간접적으로나마 헌법이 최고법이라는 걸 표현은 해주고 있다. 첫 번째 나온 게 그거죠. 까다로운 헌법 개정 절차, 즉 연성헌법이 아니고 경성헌법이라는 거죠. 요게 왜 헌법의 최고기범성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근거인가요? 그거죠. 우리 헌법은 최고법이다. 밑에 있는 법률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법률 따위는 쉽게 고칠 수 있지만 우리는 어렵게 고친다. 이런 걸로 우리가 최고급입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위헌법률심판. 아까 봤죠? 법률, 니네는 우리보다 미치다. 헌법을 어기면 무효로 만들어버리겠다. 위헌법률심판이고요. 헌법소원심판. 이게 나중에 또 배우는 건데 헌법소원심판도 헌법재판소가 하는 거예요. 요거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 아니다. 요거보다도 그쵸. 기본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그 침해로부터 국민을 구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데 국민의 기본권이 어디 있나요? 다 헌법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헌법이 가장 위다. 어떤 거든 국회가 만든 법률이든 대통령이 어떠한 행위를 한 것이든 모든 것에 대해서 헌법을 위반하면은 우리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해주겠다. 헌법소원심판도 간접적으로 헌법의 최고기범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명령규칙 위헌심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이제 법원에 가서 배우는 건데 법원이 가지고 있는 건데 자, 명령이나 규칙이 자, 헌법에 위반되면은 위반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이런 권한이 있습니다. 이런 게 간접적인 근거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는 비록 헌법이 최고기범이라는 걸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는 이런 걸 통해서 헌법이 최고기범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3번입니다. 자, 헌법의 최고기범성과 일반적 법률 유보와의 관계입니다. 자, 일반적 법률 유보, 헌법의 최고기범성은 우리가 금방 봤어요. 그렇게 해서 헌법이 최고라는 거구나. 근데 밑에 그 다음에 나오는 일반적 법률 유보는 도대체 뭐길래 둘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라는 거냐? 일반적 법률 유보가 뭔지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기본권 제한의 유형은 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기본권 제한이다. 기본권, 행복을 추구할 권리,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 실컷 얘기했는데 그 기본권을 제한한단 말이니까 당연히 기본권은 무제한으로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제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권을 무제한으로 보장해 주면은 뭐 돈 있는 사람은 계속 돈 더 잘 벌고 돈 없는 사람은 죽어버리고 그쵸? 너무 심해집니다. 우리가 독과점을 뭐 규제할 수도 없고 뭔가 경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권을 비롯한 기본권은 당연히 제한을 해야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정도는 아니지만 제한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기본권 제한의 유형 네 가지가 있다는 거. 첫 번째, 기본권에 대해서 일반적 헌법 유보를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일반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밑에 나오는 개별적 헌법 유보와 비교를 해서 국민의 모든 기본권을 그냥 헌법에서 제한을 하는 겁니다. 헌법 유보라는 건 헌법에서 직접 제한하는 내용을 집어넣은 걸 헌법 유보라고 얘기해요. 자, 밑에 나오는 일반적 법률 유보, 개별적 법률 유보에서 법률 유보와 차이입니다. 법률에서 제한을 하느냐, 헌법에서 제한을 하느냐 이거 가지고 헌법 유보, 법률 유보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적 헌법 유보라는 건 뭐다? 국민의 모든 기본권을 헌법에서 직접 한 방에 제한하고 있는 거다 이런 겁니다. 자, 우리나라 헌법이 없습니다. 독일 헌법에만 있어요. 독일 헌법은 처음 시작할 때 1조 2항에서 그냥 그렇게 놓고 시작합니다. 앞으로 얘기하는 기본권들 쭉 나올 텐데 그 많은 기본권들은 전부 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게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나옵니다. 즉 헌법에서 직접 정하고 있죠. 헌법 유보입니다. 기본권 다른 사람 권리 침해하지 말라고 헌법에서 직접 정하고 있고 이게 하나의 많은 기본권들을 따라다니면서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기본권을 한꺼번에 다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일반적 헌법 유보라고 얘기하고요. 중요한 건 뭐 우리 헌법에는 없다는 거 이런 게 없어요. 나머지 세 가지 유형은 다 우리 헌법에 다 있습니다. 자, 개별적 헌법 유보. 자, 기본권이 많은데 필요하면은 개별적으로 따라다니면서 그 기본권을 따라다니면서 자, 이 기본권은 뭐 하면 안 된다. 이 기본권은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헌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걸 우리가 개별적 헌법 유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으로 볼 수 있는 게 유연정당 해산제도예요. 우리 나중에 정당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실제로 통합진보당이 유연정당으로 해산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정당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정당의 자유가 무제한이 아니다. 무제한이 아니다. 너희들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하면은 그때는 해산시킬 수 있다. 이런 제한을 헌법에다 직접 넣어주고 있는 겁니다. 8조 제8조 제4항, 즉 정당 조항 따라다니면서 정당의 기본권을 따라다니면서 거기서 직접 개별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 헌법 유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언론 출판의 자유가 있는데 언론 출판의 자유 바로 뒷부분에 붙어서 개별적으로 따라다니면서 자, 타인의 명예 권리 침해를 할 수 없다라는 게 헌법 21조 제4항에 또 있습니다. 이것도
모든 기본권이 다 이거 침해할 수 없다가 아니고 언론 출판의 자유를 따라다니면서 개별적으로 헌법에서 직접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개별적 헌법 위보다 이렇게 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재산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재산권을 개별적으로 따라다니면서 헌법에서 직접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국가배상 청구가 있는데요. 국가배상 청구. 자, 공무원이 잘못을 하면은 국가가 돈을 물어줍니다. 이게 국가배상 청구예요. 국가배상 청구인데 요때 국가가 잘못했는데 피해를 입은 사람이 누구다? 국민이 군인이었던 거야. 군인. 근데 군인 같은 경우 훈련받거나 전쟁에서 다른 공무원 때문에 다칠 수 있죠.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오폭 사건. 저쪽에 적군이 있다 해서 막 포격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아군이었어. 그럼 이 사람은 누구 잘못으로 죽은 거야? 우리 같은 군인 때문에 죽은 거죠. 군인 뭐 공무원이죠. 공무원이 잘못했으니까 국가가 배상을 해줘야겠죠. 근데 이때 돈 아까우니까 박정희 정부 때 유신헌법 때 없앴어요. 그래서 군인 너희들은 전쟁통에 죽어도 우리가 보상금 조금 줄 테니까 그것만 받고 끝내라. 국가배상 청구 하지 마라. 이런 악법을 만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군인 등의 국가배상 청구 금지, 이중배상 금지 규정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배우고요. 자, 그게 헌법 29조 제2항에 있습니다. 즉 국가배상 청구권이라는 걸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해놓고 개별적으로 따라다니면서 그 뒤에서 자 군인들에는 할 수 없어 이렇게 제한을 군인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개별적 헌법 위보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일반적 법률 위보입니다. 직접 기본권을 제한한다기보다는 법률로 제한하도록 넘겨주기만 합니다. 헌법에서 직접 제한 내용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법률을 정해서 필요하면 제한해라 이렇게 법률에 넘겨주기 때문에 법률 위보라고 얘기하고요. 모든 기본권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우리나라 헌법 제37조 제2항입니다. 매우 중요한 지문이에요. 매우 중요한 헌법 조문이에요. 자, 조문 내용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 이게 바로 기본권입니다. 기본권. 자, 모든이라고 써 있죠.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자, 필요한 경우면 자,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자기가 직접 이런 때 뭐 하지 마, 위에서처럼 뭐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해서 법률에다 넘겨주고 있기 때문에 헌법 위보가 아니고 법률 위보예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각 기본권을 따라다니면서 이 기본권은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자유와 권리, 모든 기본권은 제한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개별적이 아니라 일반적 법률 위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다음 개별적 법률 위보도 있습니다. 자, 법률에 의한 신체의 자유 제한입니다. 자, 헌법 제12조 제1항에 있는데 나중에 이제 12조 제1항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신체의 자유 제한할 수 없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 제한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이 있으면 얼마든지 신체의 자유도 제한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재산권 수용도 법률에 의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신체의 자유나 재산권을 따라다니면서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개별적 법률 위보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자, 이렇게 기본권 제한의 유형이 4가지인데 자, 뭐 다 있는데 우리나라에 뭐 없다? 일반적 헌법 위보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교재로 갈게요. 자, 3번 우리 3번 보고 있었죠. 3번 5페이지 3번 보고 있었습니다. 자, 헌법의 최고기본성과 일반적 법률 위보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헌법이 최고기본이다 했고 일반적 법률 위보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이 관계가 뭐냐? 관계가 뭐긴 뭡니까? 일반적 법률 위보는 헌법의 최고기본성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다. 오히려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기껏 헌법이 최고기본이다 실컷 얘기해놓고 37조 2항 일반적 법률 위보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헌법이 최고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기본권들 최고라고 하지만 이거 필요하면 얼마든지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정 제한하고 싶으면 헌법에다 구체적으로 따라다니면서 개별적으로 기본권들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뭐 쓰든지 해놓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모든 자유와 권리는 그냥 귀찮아 길게 얘기하기도 귀찮아. 법률만 만들면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이 오히려 약화되는 그런 우려도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어쩔 수 없어요. 일일이 제한한다는 게 헌법 개정하는 건 워낙 어려운데 거기다가 일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때 제한할 수 있고 뭐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걸 다 만들기는 어렵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법률로 만들도록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일반적 법률 위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거긴 하지만 이게 헌법의 최고위험성과의 관계에서 볼 때는 최고규범성을 좀 약화시킬 그런 우려가 있는 그런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3번 밑에 가늘은 글씨 볼게요. 자 헌법에
헌법 제31조 제2항과 같은 일반적 법률 위보 조항을 두는 것은 자, 헌법의 최고 위헌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약화시킬 수 있다. 자, 따라서 헌법의 일반적 법률 위보 조항을 두는 것은 헌법의 최고 위헌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틀린 지문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일반적 법률 위보 조항을 두는 것은 헌법의 최고 위헌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뭐 헌법의 최고 위헌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다 틀리는 거예요. 이 부분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제3절 넘어갑니다. 제3절 이제 합헌적 법률 해석입니다. 합헌적 법률 해석. 그것도 뭐 글자 그대로예요. 요거 지우고 여기다 할게요. 자, 법률 해석을 하는데 이 법률 해석을 어떻게 하겠다? 헌법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름이 그냥 합헌적 법률 해석인 겁니다. 법률 해석할 때 법률 해석이 뭐 확실하게 딱 떨어지면 하나의 의미로만 해석되는, 즉 일의적으로 해석이 되면 문제가 없죠. 근데 이렇게 해석도 되고 저렇게 해석도 되고 이렇게 법률이 애매하다 싶으면은 그때 어떻게 하라? 헌법에 합치되는 쪽으로 해라. 따라서 이렇게 해석하면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쪽이고 저렇게 해석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같다 싶으면은 어떻게 해석하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해석해줘라. 이게 합헌적 법률 해석입니다. 요걸 우리 이제 로마자 1번 보면은 자, 합헌적 법률 해석의 개념 쭉 길게 써놨어요. 길게 써놨는데 객관식으로 나오면 뭐 틀릴 리가 없는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줄부터 볼게요. 자, 어떤 법률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그 어휘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헌법을 그 최고법규로 하는 통일적인 법질서 형성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을 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걸 합헌적 법률 해석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뒷부분 조심하세요. 이렇게 해석을 하여야 한다는 법률 해석 지침을 말한다. 법률 동그라미. 법률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이거 정말 쪼잔한 게 시험 문제에서 헌법 해석 지침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바꿉니다. 이게 헌법 해석 지침이 아니라 뭐 하는 거? 법률 해석 지침이에요. 법률 해석할 때 헌법에 합치되게 해라 라고 하는 법률 해석의 하나의 방법인 거지. 이게 헌법 해석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 요거 가지고 장난치기 때문에 자, 그 부분 법률 해석 지침을 말한다. 헌법 해석 지침이 아니다. 요거 조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합헌적 법률 해석은 사법 소곡주의의 표현이다. 소곡 동그라미. 소곡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즉 합헌적 법률 해석이 사법 적극주의냐 사법 소곡주의냐 그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입법부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자,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었는데 자,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 심판권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이 법률을 위헌이다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이 법률은 이제 폐지,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국회가 법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었는데 다 문제가 될 때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이걸 너무 자주 하게 되면은 국회가 열받습니다. 싸움 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위헌이라는 걸 함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국회가 나중에 배우시겠지만은 예산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 심의하고 확정을 합니다. 국회가 열받으면 헌법재판소 예산을 싹 깎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도 국회를 함부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편에서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 보면은 그렇죠. 헌법재판관들 9명 국민들이 뽑아줬나요? 아니야. 지네 그냥 고시 붙어가지고 경력 오래 쌓아가지고 헌법재판관 된 사람들이에요. 국민들이 선택을 해준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국회는요. 국회의원 300명 전원을 다 국민들이 뽑아준 거죠. 민주적 정당성이 굉장히 강한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 기관을 민주적 정당성이 약한 헌법재판소가 함부로 니네가 만든 건 쓰레기 이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국회와 헌법재판소 이렇게 법률할 때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국회가 만든 법률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좀 자주 얘기해야 될까 아니면은 좀 참아야 될까 이런 걸 우리가 적극이냐 소극이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사법 적극주의는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뭐 걸리는 대로 다 위헌이라고 얘기해야 된다. 그렇죠? 그게 적극적으로 국회를 상대로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니까 사법 적극주의고요. 그렇지 않고 위헌인 거는 그냥 위헌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야, 법률 해석을 해서 저렇게 해석하면 위헌이지만 이렇게 해석하면 합헌인 것 같아. 그러면 최대한 합헌으로 결정을 내려주자. 즉 위헌이 아닌 걸로 합헌으로 결정을 내려주자. 이렇게 좀 몸살이는 거죠. 국회 눈치 보면서 이걸 우리가 사법 소극주의다 이렇게 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합헌적 법률 해석은 결국 뭡니까? 이 법이 해석에 따라서 헌법에 위반될 수도 있고 헌법에 합치될 수도 있을 때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해서 그냥 쓰레기로 날려버릴 것이냐 아니면 헌법에 합치되는 쪽으로 해석을 해줘서 살려줄 것이냐 이거죠. 살려주는 쪽 결국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 세 번째 줄 합헌적 법률 해석은 사법 소극주의의 표현이다 이렇게 표현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지문으로 사법 적극주의의 표현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합헌적 법률 해석은 정신적 자유의 규제 입법에서는 가급적 자제되어야 하고 주로 경제적 자유의 규제 입법에 적용되어야 한다. 이 지문도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틀리게 문제 낼 때 앞뒤로 바꿔서 내요. 그렇죠? 정신적 자유의 규제입법에서 많이 적용되고 뭐 경제적 자유의 규제입법에서는 자제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앞뒤로 바꿔서 내는 부분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이런 정신적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이런 것들은 그쵸, 함부로 제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제한하는 법이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국민의 그런 정신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 같다 싶으면은 최대한 헌법에 합치되는 쪽으로 살려줄 생각 말고 그냥 유헌이라고 해라. 이런 취지입니다. 반대로 경제적 입법에 관해서는 경제 관련해서 뭐 그냥 그쵸, 대기업들의 횡포가 심하다. 대기업을 좀 제재해야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막 쉽게 유헌이라고 하지 말고 이런 부분은 최대한 헌법에 맞게 해서 합헌이라 이렇게 결정을 내려주라. 이런 취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밑에 판례 보겠습니다. 자, 박스 안에 있는 게 판례예요. 자, 제목이 합헌적 법률 해석이죠. 합헌적 법률 해석의 의미입니다. 앞에 나왔던 거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밑에 로마자 2번. 자, 합헌적 법률 해석의 이론적 근거입니다. 합헌적 법률 해석의 이론적 근거. 먼저 네 가지 있는데 첫 번째 1번 볼게요. 자, 헌법을 최고 기본으로 하는 법질서의 통일성 유지입니다. 이게 왜 근거인가요? 그거예요, 그거. 헌법이 제일 위에 있는데 그 밑에 있는 법률이 막 해석에 따라서 이쪽으로 튕겨나가려고 해. 헌법에 어긋나는 쪽으로 튕겨나가려고 해. 그러면은 최고법인 헌법이 끌어당기는 거죠. 이 새끼, 나 밑에 있는 놈이 어딜 뛰어나가. 내 밑에 줄 서. 통일을 기해란 말이야. 그래서 헌법에 맞게 법질서 통일성을 위해서 튀어나가는 쪽으로 해석하지 말고 헌법 안에 들어오는 쪽으로 해석을 해라.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번이 헌법을 최고기본으로 하는 법질서 통일성 유지가 근거가 되고요. 두 번째 2번이 권력분립의 정신, 입법부, 사법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사법부의 하나인 헌법재판소가 입법부를 너무 개무시하는 거 아니냐. 입법부가 애써서 법을 만들어 놨더니 야 잘못됐네 그거 쓰레기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래서 권력분립의 정신, 즉 입법부 존중입니다. 좋게 말해서 그쵸, 권력분립의 정신, 입법부 존중. 나쁘게 말해서 국회 무서워, 쫄아서 그렇게 해서 사법 소극주의, 그죠? 그래서 요게 하나의 또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법적 안정성의 유지입니다. 그쵸? 법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이 법이구나 하고 지키고 있죠.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헌법재판소가 이 법 위헌이야 하고 쓰레기라고 날려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또 멘붕이 오죠. 뭐야, 이 법 지키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쓰레기라고 하면 어떡해. 이러다 보니까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최대한 위헌이라고 하지 말고 최대한 합헌인 쪽으로 해석해서 합헌으로 살려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가 이제 국가 간의 신뢰보호예요. 이거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법적 안정성이 문제지만은 외국 입장에서는 국가 간의 신뢰가 문제죠. 저 나라의 법을 믿고 우리나라가 무슨 약속을 했어. 또 우리나라 기업들도 가서 막 투자를 하고 했어. 그런데 갑자기 그 관련된 법을 위헌으로 해서 쓰레기로 날려버리면 그거 믿고 했던 다른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야 니네 왜 그따구냐. 국가 간에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국가 간의 신뢰보호를 위해서라도 최대한 위헌이라고 하지 말고 살릴 수 있으면 합헌으로 해서 살려줘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국가 간의 신뢰보호 대표적인 가로 안에 있죠. 조약국제관습법 나중에 이제 배웁니다. 자, 그래서 밑에 판례입니다. 판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제목이 합헌적 법률 해석의 근거고요. 자, 법률의 합헌적 해석은 헌법의 최고기본성에서 나오는 법질서 통일성에 바탕을 두고 이게 하나의 근거죠. 법률이 헌법에 저하하여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헌으로 판단하기에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자, 권력 분립과 입법권을 존중하는 정신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판례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자 3번입니다. 자, 합헌적 법률 해석과 규범 통제의 관계입니다. 자, 합헌적 법률 해석과 규범 통제의 관계. 합헌적 법률 해석이 뭔지는 우리가 쭉 봤습니다. 그런데 규범 통제란 말이 또 갑자기 나오네요. 관계 나올 때마다 뭐 새로운 게 계속 튀어나오고 있어요. 자, 규범 통제는 뭐냐? 그거예요. 자, 규범 통제 볼게요. 자, 여기 지우고 규범 통제 보겠습니다. 자, 규범을 통제한다. 그대로 그거예요. 규범 안에 법률도 있지 않습니까? 자, 법률을 통제한다. 또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런 것들 다 합쳐서 우리가 명령이라고 하는데 이런 명령 같은 것도 하나의 규범이죠. 얘네들도 통제를 해야 되고 조례, 규칙 이런 애들도 통제를 해야 되고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규범 통제라고 합니다. 자, 법률을 통제하는 거 대표적인 게 우리 아까도 봤던 그겁니다. 위헌 법률 심판입니다. 위헌 법률 심판. 요 법률이라는 규범을 헌법에 위반되는지 안 하는지를 심판하는 거죠. 이런 게 규범 통제 가장 대표적인 게 위헌 법률 심판이 되는 겁니다. 명령 통제, 헌법소원 심판으로도 할 수도 있지만은 명령 같은 경우
주로 법원의 명령규칙 심사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규범통제입니다. 뭐 나중에 배우는 거고요. 자, 여기서는 규범통제 하면은 위헌법률 심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자 3번 다시 갈게요. 자, 합헌적 법률 해석과 규범통제, 자, 위헌법률 심판과의 관계입니다. 관계입니다. 결론 1번 상호 제약하는 관계입니다. 서로를 더 세지게 강화시키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제약하는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위헌법률 심판 제도 뭐라는 겁니까?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위헌이라고 결정해서 그 법률을 쓰레기로 날려버리라는 그게 위헌법률 심판 제도입니다. 그런데 합헌적 법률 해석은요, 그게 아니죠. 아이 그냥 무조건 이 법 이상하다고 해서 다 위헌으로 해서 날리지 말고 최대한 헌법에 합치되는 쪽으로 해석을 해서 이 법을 살아있는 걸로 봐주자, 살려주자, 이렇게 해서 합헌으로 내려주자. 요게 합헌적 법률 해석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대립되죠. 상충되죠. 그러다 보니까 위헌법률 심판을 매우 강화시켜야 된다. 위헌법률 심판을 매우 활성화하자. 그러면은 계속 웬만한 법들이 위헌으로 나오기 때문에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할 여지가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합헌적 법률 해석을 최대한 활성화시키자. 그러면은 웬만한 법들은 다 에이 헌법에 합치되는 쪽으로 해서 봐주자.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이 유명무실화 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서로 제약하는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제목이 그래서 상호 제약하는 관계라는 겁니다. 밑에 두 줄 해설 읽어보시면 됩니다. 금방 봤던 부분, 해설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 2번 보니까 합헌적 법률 해석이 규범 통제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 요 표현 합헌적 법률 해석은 규범 통제를 전제로 한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 나와요. 그게 아니라 규범 통제를 전제로 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전제로 한다니 여기서 무슨 말인가요? 요 얘기입니다. 합헌적 법률 해석은 어느 때만 등장하느냐, 합헌적 법률 해석은 어느 때 하는 거냐, 요때 바로 규범 통제, 즉 위헌법률 심판 요런 거 할 때, 위헌법률 심판할 때 요때 비로소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규범 통제를 전제로 한다. 합헌적 법률 해석은 규범 통제를 전제로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봤다시피 합헌적 법률 해석이 규범 통제를 전제로 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 얘기예요. 위헌법률 심판할 때만 합헌적 법률 해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위헌법률 심판과 관계없이 다른 데서도 합헌적 법률 해석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합헌적 법률 해석은 위헌법률 심판, 즉 규범 통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왜냐하면은 자, 이렇게 위헌법률 심판 헌법재판소가 하는 거죠.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 심판할 때만 합헌적 법률 해석이 나오는 게 아니라 법률을 해석하는 모든 법률을 해석해서 구체적 사건에다가 법률을 해석해서 적용시키는 거 법원이 하는 역할이죠. 법원. 자, 법원이 재판할 때 법률 해석 다 합니다. 이때 법원이 다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규범 통제가 아니더라도 위헌법률 심판이라는 규범 통제가 아니더라도 법원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재판하면서 법을 적용시킬 때 법이 애매하다 하면은 헌법에 합치되는 쪽으로 해석을 해서 적용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자, 위헌법률 심판과 같은 규범 통제 과정에서만 합헌적 법률 해석이 나타난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법원에서도 다 합헌적 법률 해석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밑에 가늘은 글씨 볼게요. 2번에 이제 밑에 가늘은 글씨. 자, 합헌적 법률 해석이 주로 규범 통제 과정에서 행해지지만 항상 규범 통제 과정에서만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자, 법원이 구체적 사건의 법률을 해석 적용할 때도 행해진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에 관해서 가장 대표적인 판례가 바로 밑에 나오는 박스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 판례 그냥 읽으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일단 사실관계를 한번 볼게요. 제일 오른쪽에다 쓰겠습니다. 카메라 나오나요? 오른쪽도? 네. 자, 군인사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그 군인사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군인 장교가 잘못을 해서 자, 검사로부터 형사 기소가 되면 군인의 월급을, 봉급을 2분의 1로 깎아버립니다. 심하죠? 근데 만약 이 사람 무죄 판결 나오면 어떡합니까? 무죄 판결 받게 되면 봉급 깎은 거 미안하죠? 그러니까 다시 그때 소급해서 깎았던 걸 지급해 주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군인사법의 내용이에요. 군인사법의 내용에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군인이 자, 형사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봉급을 깎였습니다. 그러고는 무죄 판결을 받은 게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모욕죄. 자, 이 군인이 다른 사람을 모욕했다. 그래서 기소가 됐는데 만약 모욕한 사실이 없으면 무죄 판결이 나오겠죠. 그런데 모욕죄가 친고죄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피해자가 고소가 없었네. 피해자가 고소 없었으면 그냥 유죄, 무죄, 실체 판결을 안 하죠. 그냥 공소기각으로 그냥 끝납니다. 공소기각. 그래서 공소기각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공소기각으로 끝났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실제로도 모욕을 한 적이 없었던 겁니다. 즉, 만약 공소기각 사유만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고소만 했었더라면 이 사람은 무죄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소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 무죄인데도 불구하고 형식 재판으로 그냥 끝나고 말았던 겁니다. 자,
요 사람이 이때 내가 못 받은 봉급을 소급해서 지급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국가를 상대로 해서 제기하는 뭐 헌법재판, 위헌법률심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법원을 상대로 해서 제기한 민사소송이었습니다. 나 돈 받을 거 있다, 돈 달라 라는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요때 대법원에서 돈을 돌려줬습니다. 처음에 이제 국방부가 안 주고 버틴 이유는 그거예요. 자, 군인사법 아무리 읽어봐라.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무죄라고 나왔을 때 그때 돌려주라고 돼 있지, 공소기각 받았을 때 돌려주라는 내용은 없다. 그러니까 너는 공소기각 받았으니까 못 주겠다 이러고 버틴 겁니다. 근데 대법원에서 딱 보니까 억울한 사람이죠. 이 사람 만약 끝까지 재판 갔으면 무죄 나올 게 뻔한데 단지 고소가 없었기 때문에 공소기각으로 끝났을 뿐이야. 즉 형식상은 공소기각이지만 내용상 무죄예요. 내용상 무죄. 그러니까 이 사람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대법원이 그렇게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합니다. 즉 법률에는 무죄라고만 써 있지만은 이걸 합헌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무죄 안에 형식상 공소기각이지만 내용상 무죄인 경우도 집어넣어 주겠다. 이렇게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다 돌려주도록 판결이 나온 겁니다. 지금 뭐 하고 있나요? 법원이 합헌적 법률 해석을 했죠. 무죄인데 거기다 내용상 무죄도 집어넣는 합헌적 법률 해석을 했습니다. 지금 이 과정이 규범통제인가요? 위헌법률 심판인가요? 아니죠. 이거 단순한 민사소송이에요. 즉 재판하는 모든 법원은 다 이런 거 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규범통제 과정에서만 합헌적 법률 해석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 가장 대표적인 판례로 이 판례를 들고 있습니다. 자, 대법원 판례 읽어볼게요. 자, 군인사법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휴직명령을 받아 자, 봉급의 반액을 지급받은 자는 자,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 그 차액을 소급하여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의 의미와 관련하여 자, 형식상 무죄 판결뿐 아니라 공소기각 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공소기각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가 선고될 만한 자, 현저한 사유가 있는 이른바 자, 내용상 무죄재판의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확대 해석함이 그 밑에 줄 합헌적 법률 해석에 부합한다. 그래서 자, 법원에서도 규범통제 과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하고 있다.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판례 줄거진 부분만 읽어볼게요. 두 번째 줄 끝부분부터. 자, 형식상 무죄 판결뿐 아니라 공소기각 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밑에 줄거진 부분 내용상 무죄 재판의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확대 해석함이 그 밑에 줄거진 부분 합헌적 법률 해석에 부합한다. 이거 확실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이제 로마자 4번입니다. 자, 합헌적 법률 해석의 한계입니다. 자, 이렇게 합헌적 법률 해석 무제한으로 허용해주면은 유언으로 나오는 법이 없죠. 그냥 무조건 그냥 어떻게든 그냥 요런 것도 포함시키는 것에서 해석하는 한 합헌이다. 그래서 다 살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위헌법률 심판제도가 유명무실화되기 때문에 자, 합헌적 법률 해석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그 한계 세 가지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쓸 시간 없고 그냥 바로 볼게요. 첫 번째 1번. 자, 문의적 한계입니다. 그 문장의 의미를 벗어나지 마라. 너무나 당연한 거죠. 문의적 한계. 그래서 밑에 읽어보면 자, 법률 조항에 문구가 간직하고 있는 말의 뜻을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보는 부분입니다. 만약 이걸 벗어나게 되면 뭐가 문제인가요? 뒤에 있죠. 이를 벗어나는 합헌적 법률 해석은 입법권 침해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겁니다. 아니 법률을 기껏 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라. 자, A면 B 하라. 아이고, 그죠? A인 경우에는 B라고 법률 효과를 내라. 이렇게 법에서 딱 만들어놨는데 이거 헌법이 위반되는 것 같은데 이거 합헌적 법률 해석을 통해서 A인 경우 B가 아니라 C라고 우리가 해석해주자. 헌법재판관들이 나서게 되면 그 문장의 의미를 완전히 벗어나서 바꾸게 되면은 결국 A인 경우에 C라는 법률 효과를 가져오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버린 꼴이 되죠. 자, 법을 만들고 싶으면 뭐 해야 됩니까? 국회의원 해야지. 국회의원 해야지. 헌법재판관들이 국회의원도 아니면서 헌법재판관 하면서 이런 것까지 하면은 지들이 헌법재판관도 하면서 국회의원도 하는 꼴이죠.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허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허용하게 되면은 뭐 입법권 침해. 국회의원도 아닌 헌법재판관들이 국회의원들 걸 막 넘보는 꼴이 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표현할 때 자, 이렇게 입법권 침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2번 법 목적적 한계도 있습니다. 즉 입법의 목적을 헛되게 하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없다. 결국 법 목적이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처벌하겠다라는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한 처벌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그럴 거면 지들이 국회의원에서 새로운 목적의 법을 만들어야죠. 이거 역시 입법권 침해가 되는 거죠. 국회의원들을 농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한계를 벗어나면 입법권 침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헌법 수용적 한계입니다. 헌법 수용적 한계. 아무리 법률을 합헌적으로 해석해주고 싶어도 그건 어디까지나 헌법이 딱 있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헌법의 한도 내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해석이 가능해. 근데 이 법률이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벗어나서 밖에 있는 거네. 그러면 이건 어쩔 수 없이 유헌이라고 얘기를 해야죠.
여기서 여기 이렇게 해석하면 유연이지만 이렇게 해석하면 하폰이고 하폰으로 해석되는 게 이 안에 있어야 되는데 도저히 이 안에 집어넣을 수 없을 때 그때는 유연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 법이 이 밖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헌법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여긴데 이걸 이만큼으로 늘려버리겠다?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헌법 수용적 한계 밑에 가늘은 글씨 볼게요. 자, 법률의 헌법 합치적 해석이 헌법의 법률 합치적 해석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 헌법을 법률에 맞춰 왜곡하는 것은 뭐가 된다? 지들이 헌법을 새로 고치고 만들고 하는 꼴이 되는 거죠. 헌법이 허용하는 건 여기까지서 여기까지인데 더 늘려버리는 건 헌법의 내용을 자기들이 그냥 변경하는 겁니다. 헌법 개정은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개정권 침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있는 밑에 박스에 있는 거 합헌적 법률 해석의 한계 판례는 자 줄거진 부분만 볼게요. 자, 두 번째 줄거진 거부터 볼게요. 자, 법률 조항의 문구가 간직하고 있는 말의 뜻을 넘어서 말의 뜻이 완전히 다른 의미로 변질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이어야 한다는 문의적 한계가 있다. 그리고 그 밑에 줄거진 부분 입법자의 명백한 의지와 입법의 목적을 헛되게 하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법 목적에 따른 한계가 또 있다. 이렇게 두 가지 한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수용적 한계도 마찬가지로 있는 거예요. 판례 표현은 안 하고 있지만 자, 그 밑에 뒤에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그러한 범위를 벗어난 합헌적 해석은 그것이 바로 실질적 의미에서의 입법작용을 뜻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입법자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너희들이 정 그렇게 한계를 넘어서까지 해석을 하고 싶으면 헌법적 방안 때려치고 국회의원이 돼서 법을 만들어라.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합헌적 법률 해석에 관한 판례 이 부분은 잠시 쉬었다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